어두운 7월 밤, 스브라트카 강이 고요하고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가로등의 흐릿한 불빛을 배경으로 평온해 보인다. 이 시간에 현지인들은 브르노에 버려진 변두리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바로 여기 깊은 밤에 한 행인이 끔찍한 광경을 발견했다. 가팔은 비탈에 휠체어가 놓여 있었다. 바퀴들은 구부러져 있었고 금속 받침대는 진흙 바닥 깊숙이 박혀 있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갈대숲에 반쯤 숨겨진 채로 한 젊은 남성의 시신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하고 상처가 없어 보였지만 상황이 사고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명백했다. 그의 손톱 밑에서 경찰은 나중에 진흙과 강바닥 입자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수사관들에게 첫 번째 수수께끼는 흔적들이었다. 현장에서는 두 사람의 신발 자국이 뚜렷하게 보인다. 큰 사이즈 43과 작은 사이즈 39. 그것들은 강으로 그리고 되돌아가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이어져 있었는데 마치 두 번 이곳에 왔다가 간 것 같았다. 신발 사이즈는 얀 노바크의 부모인 요제프와 마리에의 신발과 일치한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에게 그날 밤 강가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중에 범죄 수사 기술자들이 휠체어 손잡이에서 요제프와 마리에의 지문을 발견하겠지만 이것은 아들을 일상적으로 돌보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음 중요한 퍼즐 조각은 포트라빈이 크라토흐빌 상점의 카메라 녹화에서 나타난다. 카메라는 가족 자동차인 슈코다 파비아를 2번 포착한다. 밤 12시 37분과 새벽 2시 14분에 두 번의 차량 목격 사이에는 거의 1시간 반이 지났다. 수사관들의 첫 번째 의혹은 얀의 어머니인 마리에 노바크에게 향한다. 신문에서 그녀는 무관심하게 행동하고 시간에 대해 질문받을 때 말을 더듬으며 7월 15일 밤의 행동 경과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마리에는 집에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말은 설득력이 없고 모호하게 들린다. 고인의 형인 파벨 노바크도 경찰의 주목을 받는다. 형제 관계가 긴장되어 있었고 자주 다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사건 당일 밤 파벨은 자신의 말에 따르면 야간 근무 중이었다. 하지만 가족의 이웃은 자정 무렵 노바크 집에서 큰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또한 이 시간에 파벨이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의 알리바이를 경찰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검증은 나중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범죄 수사 기술자로부터 알게 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사실이 있다. 휠체어 위치의 세심한 분석은 그것이 강이 흐름 방향과 반대로 넘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얀이 그냥 떨어지거나 실수로 비탈을 굴러 내려갔다면 휠체어는 자연스러운 물의 움직임과 관성을 따라 다르게 놓여 있었을 것이다. 수사관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본다. 당장은 큰 소리로 설명하지 않는다. 오직 사실과 질문들 뿐이다. 카메라, 신발 자국, 부모 진술의 이상한 모순들, 그리고 형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알리바이. 그날 밤 스브라트카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파벨의 첫 번째 신문 후 수사는 그의 가능한 역할에 주목했다. 기록에 따르면 얀의 형인 파벨은 7월 15일 밤 젤레자르니 브르노 제철소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회사의 시간 증명서는 파벨이 공장 출입구에 나타나 12시 55분에 자기 자석 카드로 출입했음을 확인했다. 근무는 공식적으로 정확히 1시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웃의 증언은 심각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그녀는 자정 무렵 노바크 집에서 명확히 비명소리를 들었고 파벨이 급히 오토바이로 집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이 증언을 고려하여 수사는 시간대와 경로를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파벨이 스브라트카 사건과 관련해 무언가를 할 시간이 있으면서도 공장에 제때 도착할 수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수사관들은 파벨의 전화 기록에 주목한다. 그가 정확히 12시 12분에 친구에게 보낸 불안한 메시지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메시지는 짧고 거칠다. 또 비명소리, 견딜 수 없어. 이 문장은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시사하며 아마도 그의 갑작스러운 출발의 이유일 것이다. 수사가 파벨의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한 후
그가 집을 떠난 후 취할 수 있었던 경로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수사는 가설을 세운다. 만약 파벨이 대략 12시 12분에 떠났다면 집으로 돌아가거나 스브라트카에 있으면서 부모가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도운 다음 12시 55분까지 직장에 도착할 기회가 있었을까? 집에서 공장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6km이고 오토바이로 야간 운행은 보통 10분을 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파벨은 이 중요한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수사의 버전이 명확히 형성되기 시작한다. 파벨이 부모가 얀을 강으로 데려가는 것을 도운 다음 휠체어의 추락을 연출하고 돌아가서 제때 공장에 출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버전은 특히 이웃들과 지인들의 증언으로 이미 확인된 어려운 가족 관계를 배경으로 설득력 있게 보인다. 하지만 모든 추정은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수사관은 파벨이 단순히 갈등에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강에서의 사건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하지만 곧 이 버전에 의문을 제기하는 증거가 나타난다. 노바크 집에서 공장으로 가는 길에 있는 주유소의 비디오 카메라가 파벨을 12시 25분경부터 12시 30분까지 명확히 포착한다. 녹화는 그가 혼자였고 옷이 깨끗했으며 손에 흙이나 진흙의 흔적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세부 사항들은 그가 강에서의 사건에 직접 관여했다는 가설을 상당히 약화시킨다. 녹화에서는 파벨이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고 계산대에서 빠르게 지불하는 모습이 명확히 보인다. 긴장하거나 서두르거나 불안해하는 흔적은 없다. 직장으로 서두르는 사람의 정상적인 행동이다. 수사관들은 모든 사실을 기다리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추정을 시작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새로운 증거에 비추어 수사의 주목은 다시 얀의 부모인 요제프와 마리에게 향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파벨을 공식적으로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하기는 아직 이르다. 범죄 수사 기술자들은 아직 파벨의 신발과 오토바이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그의 직접적인 관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반박하려고 한다. 이제 수사관들은 노바크 가족의 역학관계를 더 깊이 파악하기로 했다. 형제 간의 긴장된 관계, 부모들의 이상하고 모순된 진술, 이 모든 것이 집으로, 가족의 역사로, 브루노의 평범한 집 벽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들의 비밀로 돌아가게 만든다. 하지만 파벨에 관한 버전의 공식적인 배제까지는 아직 먼 길이다. 파벨의 직접적인 관여 버전이 일시적으로 시의성을 잃은 후 수사는 얀 노바크의 가족 생활 상황을 세심히 조사하기로 했다. 가족의 재정 기록이 전면에 나섰다. 한 가지 사실이 경찰의 주목을 끌었다. 얀이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에 대한 청구서가 2022년 4월부터 60%나 크게 줄어들었다. 이 예상치 못한 전환은 얀 돌봄에서의 본질적인 변화를 시사했다. 추가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노바크 가족에게 얀의 돌봄을 위해 지정된 보조금 철회 가능성에 대한 공식 통지를 보냈다고 확인했다. 통지에는 확인되지 않은 지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수사관들이 서비스의 세부 사항을 요청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 요제프와 마리에는 국가 자금이 정확히 무엇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적절한 영수증이나 증명을 제시할 수 없었다. 재정적 그림이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수사는 전화조사 중에 우연히 손에 들어온 마리에의 서신을 무시할 수 없었다.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마리에는 이렇게 썼다. 그가 고통받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 2022년 5월에 서신에 기록된 이 문장은 어머니의 심각한 도덕적, 정서적 탈진을 증언했다. 하지만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불일치가 발생했다. 만약 얀을 돌보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면 왜 가족은 브루노의 무료로 접근 가능한 호스피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수사관들은 비용 절감의 진정한 동기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불편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이유가 재정적 어려움이었을까? 아니면 약물 도움을 줄이는 의식적인 결정이었을까? 어쩌면 불가피한 것을 앞당기려는 시도에서 마리에는 수사관들에게 단조롭고 감정 없이 대답하며 자신의 모든 행동이 오직 급성 자금 부족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아들에 대한 도움을 의도적으로 제한했다는 모든 비난을 부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재정 데이터와 그녀 말의 불일치는 이런 주장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바나 하블리체크, 마리에의 절친한 친구로 이전에 수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인물이다. 마리에의 전화에서 추출한 음성 메시지에서 이바나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을 말했다. 빠른 방법들이 있어. 수사는 그녀의 소셜 네트워크, 휴대폰 기록, 움직임을 확인했지만 지금까지 그녀의 직접적인 관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에에 가능한 조언자로서의 그녀의 역할은 추가 확인까지 열려 있었다. 한편 경찰의 IT 전문가가 얀 자신의 전화를 세심히 조사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일상적인 절차였다. 7월 14일 밤 23시 15분으로 날짜가 표시된 메모 초안에서 얀이 쓴 문장이 발견되었다. 엄마가 물 위에서 더 좋을 거라고 속삭여. 아하, 이 짧고 불안한 텍스트는 수사를 다시 노바크 집으로, 얀이 스브라트카 강가에 도착한 그날 밤으로 향하게 했다. 얀의 일기 기록은 노바크 가족을 수사관들의 돋보기 아래 두었다. 그들의 이전 설명들이 이제 더욱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강에서의 비극이 우연이나 사고였다는 버전이 힘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마리의 친구 이바나를 가족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에서 즉시 제외할 수 없었다. 그녀의 관여는 비록 간접적이더라도 불분명하고 추가적인 문서상 확인이나 반박이 필요했다. 수사는 강에서의 사건의 물리적 상황을 밝힐 수 있는 추가적인 기술적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얀의 휠체어에 대한 재조사를 명령했다. 전문가들은 휠체어의 위치가 제3자의 적극적인 행동의 결과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를 희망했다. 수사의 초점은 점차 부모들의 개인적 동기와 심리 상태 조사에서 사건의 물리적 세부 사항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 이동했다. 바로 휠체어 조사가 핵심 지점이 되어 용의자의 범위를 최종적으로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얀의 휠체어에 대한 새로운 조사가 결정적임이 드러났다. 상세한 분석 중에 전문가들은 휠체어 좌석 아래에서 정확히 32cm 길이의 짧은 나일론 끈 조각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발견물이 우연해 보였다. 끈은 오래된 낚시 장비의 일부이거나 천막에 찢어진 조각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사 기술자들은 섬유의 세심한 확인을 시작했다. 실시된 전문가 감정에 따르면 끈의 섬유는 요제프의 별장 또는 주말 별장에서 발견된 나일론 밧줄과 98% 일치했다. 바로 이 밧줄로 요제프는 평소 자신의 보트를 고정시켰는데 이것은 증인 증언과 별장 현장 사진 덕분에 경찰에게 알려져 있었다. 일치 확률은 우연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동시에 수사는 새로운 증인의 출현으로 예상치 못한 추진력을 얻었다. 이전의 사건에 나타나지 않았던 취미 낚시꾼 카렐 슈테파네크는 사건 당일 밤 휠체어 발견 지점에서 멀지 않은 자신의 평상시 낚시터에 있었다고 보고했다. 슈테파네크에 따르면 그는 밤 1시 10분경에 요제프와 마리에 노바크와 매우 닮은 한 쌍이 무거운 무언가를 강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이 정보는 사건에 대한 부모들의 관여에 대한 수사의 의혹과 완전히 일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끈이 깨끗하게 잘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찢어진 이유를 밝혀야 했다. 만약 가족이 자신들의 행동을 미리 계획했다면 왜 그렇게 서둘러서 그런 거친 행동을 허용했을까? 버전은 또 다른 세부 사항으로 복잡해졌다. 증인 카렐 슈테파네크의 시계가 약 6분 빨랐다. 경찰은 그의 증언 시간을 세심히 조사하고 그가 추정 부모들을 본 순간을 정확히 어떻게 확정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처음에 수사관은 끈이 우연한 강가 방문자들이나 심지어 낚시꾼들의 것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카렐도 가능한 취중 상태와 그의 진술에서의 혼란에 대해 확인받았다. 하지만 섬유 분석이 이 버전을 공식적으로 배제하고 밧줄이 요제프의 것이라는 것을 문서상으로 확인했다. 카렐, 슈테파네크, 낚시꾼, 상태, 증인, 신뢰할 만하다고 확인됨. 그날 밤 그의 상태는 술에 취하지 않았고
사소한 시간 차이는 사건의 그림에서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않았다. 한편 수사관들은 마리에 노바크의 피트니스 밴드 추적 데이터에 접근했다. 기록은 밤 1시 5분부터 1시 20분까지의 기간에 그녀의 맥박이 분당 128 박동으로 급격히 올랐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때 밴드는 수면 모드에 있었다. 이런 이상 현상은 상당한 신체적 또는 감정적 스트레스를 시사할 수 있다. 수사관들은 이 사실을 그날 밤 사건에 대한 마리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리키는 중요한 징후로 자신 있게 기록했다. 이제 검찰은 가족 버전에 기반한 공식 기소를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증거의 총체, 발견된 밧줄 섬유, 마리에의 밴드 기록, 카렐 슈테파네크의 증언이 검찰에게 요제프와 마리에 노바크에 대한 공식 기소를 위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했다. 수사는 자료들을 세심히 구조화하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성급한 결론을 피하면서 재판 절차를 준비했다. 증거들이 부모들의 관여를 명확히 가리키는 동안 모든 가능한 의혹들은 여전히 확인되고 공식적으로 해소되어야 했다. 재판의 아침이 왔다. 법정은 조용하고 긴장되어 있다. 전문가들이 7월 15일 밤에 최종적인 그림을 형성하는 감정서들을 차례차례 사실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한다. 첫 번째로 흔적학 전문가가 말한다. 그는 얀의 휠체어가 스브라트카 강가에서 발견된 방식으로는 우연히 넘어질 수 없었다고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받침대의 흔적 조사와 휠체어 손상 방식은 그것이 2명의 성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밀렸음을 시사한다. 밀친 힘과 각도는 휠체어가 좌석 아래에서 발견된 끈의 도움으로 등받이에서 잡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미 증명된 바와 같이 끈은 요제프 노바크의 것이었다. 의학검사 전문가가 중요한 세부 사항을 추가한다. 얀의 허벅지에 있는 미세 외상 분석은 그가 벨트나 밧줄로 고정되어 자유롭게 될 수 없었음을 확인한다. 징후들이 합쳐진다. 노바크 가족은 자신들의 행동을 미리 생각했다. 기술 전문가가 슈코다 파비아의 GPS 추적기 데이터를 제시한다. 보험회사의 위치 추적 시스템이 요제프와 마리에의 차량을 밤 1시 2분부터 1시 24분까지 스브라트카 강가에서 포착했다. 이 데이터는 낚시꾼들과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완전히 일치하며 사건 시간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확인을 제공한다. 반대 신문에서 마리에가 갑자기 무너진다. 조용하고 절망적으로 마치 자신에게 더 고백하는 것처럼 그녀가 말한다. 그는 평안을 원했어. 법정이 얼어붙는다. 이것이 모두가 기다렸던 자백이다. 이제 모든 세부 사항들이 맞아떨어진다. 가족 자동차가 밤에 상점 카메라와 GPS 추적기에 포착되었다. 끈이 휠체어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명확히 요제프의 보트 밧줄이다. 범죄 수사 기술자들이 확정한 부모들의 지문은 밤 22시 이후에 생겼으며 형광분말로 확인되었다. 가족의 재정 기록과 얀의 일기는 가족이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절망과 압박을 명확히 보여준다. 파벨의 역할은 최종적으로 배제되었다. 그의 알리바이는 공장의 생체 인식 데이터로 확인되었다. 지문과 카메라 기록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파벨, 형, 상태. 의혹 완전히 해소됨. 별도 절차에서 마리에의 친구인 이바나 하블리체크의 역할이 확인되었다. 이바나가 직접 법정에 제출한 오디오 녹음이 그녀가 마리에에게 빠른 해결책을 제안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확인한다. 이바나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유했다. 그녀의 관여 버전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해소되었다. 검사가 최종 기소를 낭독할 때 요제프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며 그는 큰 소리로 사회복지 서비스와 국가를 사건에 대해 비난하고 자신의 가족이 버림받고 절망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한다. 판사가 질서를 요구하고 경비원들이 요제프를 빠르게 데리고 나간다. 법정에서 흥분한 목소리들의 웅성거림이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이 건조하고 명확하게 울린다. 요제프와 마리에 노바크는 15년의 자유형에 처해진다. 판사는 감정과 논평 없이 결정의 말들을 한다. 판결 선고 후 법정 복도에서 카메라가 파벨을 포착한다.
그는 떨어져 서서 바닥을 바라본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하고 그의 눈에는 오직 깊은 피로만이 읽힌다. 기자들이 사건의 세부 사항을 빠르고 조용히 논의한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대화는 계속된다. 사람들은 다음번에 누군가가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다음 조용한 도움의 부르짖음을 누가 알아차릴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은 이미 공식 부분밖에 남아있다. 스브라트카의 밤 사건은 종료되어 오직 슬픈 사실들과 기록상의 항목들만을 남겼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영국 전역의 학생들은 학년이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에식스주 이스트 틸버리 출신의 다니엘 존스도 있었다. 2001년 6월 18일 아침, 다니엘은 평소와 같이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7시 55분경 그녀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오후 2시 30분에 존스 가족의 집에 전화가 울렸다. 전화 건너편에는 다니엘의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녀가 왜 수업에 빠졌는지 문의하고 있었다. 이 질문은 다니엘의 부모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그들은 왜 딸이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수업을 빠질 이유가 없었다. 다니엘라 사라 존스는 1985년 가을 에식스 주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부모인 린다와 토니 존스는 다니엘라와 2명의 남동생들과 함께 이스트 틸버리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다니엘라는 다소 내성적이었고 집의 안락함을 선호했으며 때때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줍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뛰어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다니엘라가 가장 사랑한 것은 동물들이었다. 집에는 그녀가 무엇보다 아끼는 2마리의 작고 털복숭이 토끼가 있었다. 다니엘라의 부모가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이 소식은 그들을 깊이 불안하게 했다. 그들은 설령 딸이 수업을 빼먹기로 결정했다 해도 어둠이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집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다니엘라는 항상 밤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다니엘라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시도했다.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침묵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런 행동은 다니엘라와는 전혀 맞지 않았고 이것이 모든 이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많은 질문들을 답 없이 남겨두었다. 그녀는 심지어 이웃을 방문하려고 할 때조차 항상 부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었다. 보통 그녀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전화를 걸었다. 어둠이 내리고 다니엘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불안해졌고 수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린다 존스는 딸의 전화나 귀가를 기대하며 집에 남았다. 자정 무렵 다니엘에게 무언가 일이 일어났음이 분명해지자 부모들은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수사관들은 우선 실종자의 주변을 조사했다. 다니엘이 집을 떠날 이유가 없었고 그녀의 모든 물건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 확인된 후 즉시 수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다니엘의 남동생은 이상한 관찰 내용을 전했다. 아침에 그는 창문을 통해 누나가 집을 나서서 평소의 길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이것이 그에게는 이상하게 보였다. 본격적인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다. 수사관들, 추적견을 데리고 온 조련사들,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니엘이 평소 학교에 가기 위해 이용하던 길을 따라 수색에 나섰다. 어머니는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딸이 평소처럼 언제든지 문으로 들어올 것을 기다렸다. 다음 사흘 동안 가족은 집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실종자를 본 사람들을 찾아내는 데는 성공했다. 한 쌍의 학생이 그녀가 버스 정류장 옆 상점으로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스쿨버스에 탑승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곧 수색 활동이 확대되었다. 경찰은 작은 마을을 집집마다 돌아다녔다. 수사관들은 모든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창고와 부속 건물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사회의 반응은 압도적이었다.
모든 이들이 가족을 지원하려고 노력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수색에 참여했다. 하지만 며칠간의 집중적인 수색 후에도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실종자의 가족과 가까운 이들은 절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하는 딸이 살아있고 곧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계속 믿었다. 지역법 집행관들은 실종된 다니엘에 관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건을 중앙수사팀에 넘겼다. 그들은 가족과의 연락 담당자로 특별 요원을 배정했다. 그의 임무는 전체 수사기간 동안 가족들을 지원하고 시기적절하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 요원은 다니엘의 친척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가족 내 분위기를 더 잘 이해하고 실종자의 프로필을 작성해야 했다. 대화 중에 부모들은 딸이 삼촌과 지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토니 존스의 누이의 남편인 스튜어트 캠벨은 다니엘과 가까웠다. 이 43살의 건설 노동자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는 그들이 어렸을 때 자주 조카와 그녀의 남동생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들과 놀아주고 자신의 아이들처럼 대했다. 수사관과의 대화에서 존스 부인은 스튜어트에 대한 자신의 관찰 내용을 전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는 과도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인상을 주었지만 동시에 어떤 매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토니는 그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때때로 아내에게 스튜어트에게는 막연한 불편함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있다고 고백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튜어트는 조카 다니엘라에게 증가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수업 후 그녀를 데리러 가서 차로 태워주는 것에 익숙해졌다. 이것은 특히 그부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때문에 다니엘라에게 불편함을 주었다. 스튜어트는 자주 그녀를 영화관과 카페에 초대했고 산책 중에 끈질기게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시도했다. 스튜어트의 존스 가족집 방문은 너무 빈번해졌다. 주당 4번에서 5번까지. 마침내 린다와 토니는 그의 방문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토니는 스튜어트가 소파에서 다니엘라 옆에 앉아 그녀가 왜 그렇게 당황하고 얼굴을 붉히는지 끈질기게 묻던 한 사건을 기억했다. 토니가 이 대화를 들었을 때 그는 개입하기로 결정하고 스튜어트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다. 하지만 캠벨은 즉시 손을 흔들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설명하고 즉시 자리를 옮겼다. 당국 대표와의 대화 후 다니엘의 부모들은 이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스튜어트의 행동 뒤에는 삼촌과 조카 사이의 평범한 관계보다 더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그에게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던 것 같았다. 린다와 토니는 이전에 그의 행동을 진실한 애정과 가족에게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욕구로 설명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상하게 보인 모든 것은 무해한 오해로 돌렸다. 그들은 만약 자신들의 추측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가족 관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결국 토니의 친누이가 스튜어트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연락을 끊은 지 하루 후 토니는 친척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집은 침묵으로 그를 맞이했다. 창문을 통해 들여다볼 때 그는 거실에 있는 비디오 감시 시설을 놀라며 발견했는데 이것이 그에게는 이상하게 보였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토니가 마침내 그를 만났을 때 스튜어트 캠벨의 행동이었다. 그는 다니엘의 실종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해 보였다. 게다가 스튜어트는 그녀의 수색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동시에 지역 언론은 다니엘 존스의 실종에 대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증가하는 대중의 관심을 고려하여 법집행기관 대표들은 언론인들과의 회담을 조직하여 사건에 대한 공식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언론인들과의 회담에서 수사관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실종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전했다. 그들은 지역 뉴스 시청자들에게 수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조치는 성공적이었다. 경찰서에 수많은 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수사관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한 목격자는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날 아침에 비슷하게 생긴 소녀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그녀는
파란색 배달 트럭 옆에 서서 한 남자와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다니엘의 삼촌 스튜어트 캠벨은 비슷한 파란색 배달 트럭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세부 사항은 경찰에게 심각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캠벨이 조카를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납치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 수사관들이 용의자를 대화에 초대하기 전에 그들은 그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에게 큰 우려를 안겨주었다. 이 사람이 이미 수년 전에 법집행기관의 주의를 끌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80년대 말에 그는 젊은 사람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 자유인으로 법정을 떠났다. 린다와 토니 모두 그들의 새로운 친척이 과거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세부 사항을 알아내려고 할 때마다 스튜어트는 회피하며 사소한 일이었다고 확신시켰다. 그는 법정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중상모략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모든 이들을 설득했다. 추가 수사는 충격적인 폭로로 이어졌다. 경찰은 스튜어트 캠벨의 이름이 나타나는 약 30건의 사례를 밝혀냈다. 그가 수년에 걸쳐 유명한 사진작가로 가장하여 젊은 여성들을 유인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들과 단둘이 있게 되면 그는 그들에게 의심스러운 사진 촬영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며 이것이 고급 잡지를 위한 촬영이라고 주장했다. 캠벨의 과거와 실종된 다니엘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수사관들은 그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거나 조카의 신비로운 실종에 그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다니엘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스튜어트 캠벨이 그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의지에 반해 억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그가 실종자의 소재지로 그들을 이끌 수 있기를 희망하며 감시를 조직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법집행기관의 의혹만을 강화시켰다. 그는 조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삼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걱정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캠벨은 이상하게도 주차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은색 닛산과 비슷한 자동차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감시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수사관들은 캠벨을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6월 23일 다니엘 존스가 실종된 지 닷새 후 스튜어트 캠벨이 구금되었다. 수사관들의 신문에서 캠벨에게는 그가 다니엘의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즉시 분명해졌다. 하지만 스튜어트는 즉시 모든 것을 부인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는 조카와 가깝고 신뢰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튜어트에 따르면 다니엘의 부모인 토니와 린다 존스와의 관계는 그녀가 나이가 들면서 악화되었다. 그는 존스 가족이 그의 말에 따르면 헤어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가족의 분열을 피하기 위해 다니엘과 그녀의 부모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대화 과정에서 스튜어트 캠벨이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니엘이 실종된 시점에 그는 이스트힐버러에 있지 않았다. 그는 이웃의 개조 작업을 돕기 위해 건축 자재를 구하러 인근 도시에 갔다. 영수증은 없었는데 그 상점에 필요한 물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알리기 위해 멈췄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즉시 이웃에게 가서 개조 작업을 계속했다. 다니엘라 존스 사건의 이야기는 많은 질문을 답 없이 남겨두었다. 캠벨의 의심스러운 알리바이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관들은 그의 계속된 구금을 위한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캠벨의 과거를 고려할 때 그의 석방 전망은 수사관들에게 상당한 우려를 안겨주었다. 그들은 그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기소할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존스 가족의 집을 다시 수색하기로 결정했다. 다니엘라의 방을 수색하는 동안 그들은 2개의 메모가 들어있는 필통을 발견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안녕 공주님. 혹시 내 이전 메시지들을 못 봤다면 하나 더 남기기로 했어.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 내 미소가 그리워. 키스.
수사관들이 린다 존스에게 이 메모들을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고 처음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존스 가족 전체가 다니엘라의 신비로운 실종 몇 주 전에 휴가를 갔다고 말했다. 린다는 스튜어트가 그들의 부재 중에 다니엘라의 방에 침입하여 이 메시지들을 남겼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다니엘라의 아버지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억해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캠벨이 그들 집에 새로운 뒷문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그가 바로 이때 새 문이 복사 열쇠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생겼다. 수사는 스튜어트 캠벨 가족의 집을 조사할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해당 허가를 받은 후 수사관들은 검사를 시작했다. 집에서 다양한 사진 장비가 발견되었는데 이것 자체로는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하지만 발견물들은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캠벨의 개인 소지품 중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사진들이 발견되었다. 젊은 사람들의 사진들은 부적절한 성격이었고 집주인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보였다. 게다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된 비슷한 내용의 사진들도 발견되었다. 가장 우려스러운 발견은 다락에서 수사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더블백에는 좋지 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속옷, 움직임 제한 도구들, 그리고 성인용 장난감들. 특별한 관심을 끈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 흔적이 있는 흰색 스타킹 한 켤레였는데 이는 추가 조사를 위해 보내졌다. 검사 과정에서 캠벨이 소유한 파란색 배달 트럭도 압수되었다. 스튜어트 캠벨은 다니엘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부모 간의 지속적인 의견 차이 때문에 스스로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수사관들에게 다니엘이 실종된 날 그녀의 번호에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를 제시했다. 그 내용은 안녕 스튜, 고마워. 넌 영원히 최고의 삼촌이야. 엄마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였다. 이 정보는 다니엘의 부모들에게 딸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에 극도로 불안해했다. 텍스트 분석 전문가가 다니엘이 보냈다고 추정되는 메시지를 조사했다. 그는 그것이 대문자로 쓰여졌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다니엘은 보통 소문자를 사용했다. 수사관들은 캠벨의 휴대전화 회사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했다. 캠벨이 다니엘이 실종된 날 건축 자재 상점에서 돌아올 때 아내에게 걸었다고 주장한 전화가 이스트리버러에서 걸렸다는 것이 밝혀졌다. 캠벨이 있었다고 주장한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캠벨과 다니엘 존스의 휴대전화 신호가 캠벨의 집 근처에서 포착되었고 그녀가 실종된 후 30시간 동안 활성화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이었다. 다니엘 존스가 연락을 끊은 지 30일 후 그녀의 걱정스러운 가족들은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호소했다. 그들은 새로운 단서와 밝혀질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찾기를 희망했다. 가족은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다니엘을 보았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이유로 아직 당국에 알리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마침내 공유해달라고 호출했다. 얼마 후 존스의 친척들은 법집행기관 대표들과 함께 다니엘의 사진이 실린 약 1,500장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스튜어트 캠벨의 다락에서 발견된 흰색 스타킹의 조사 결과를 받았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우려스러웠다. 의복에서 캠벨과 다니엘 존스 모두와 연결되는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튜어트 캠벨은 보석 석방 가능성 없이 구금되었다. 그는 경찰서로 이송되어 부적절한 사진 소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 혐의는 체포를 위한 형식적인 근거에 불과했고 수사관들이 수사를 계속하고 다니엘 존스의 실종과 관련된 더 심각한 혐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용의자의 친척이 그가 체포된 직후 그를 방문했다. 그와의 대화 후 친척은 법 집행관들에게 체포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깊이 확신한다고 전했다. 또한 용의자가 기록을 작성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수사관들은 나중에 이를 실종자의 일기라고 부르게 될 것이었다. 그는 그곳에 전화든 보낸 메시지든 그녀와의 모든 상호작용을 기록했다.
이 기록들은 그가 그녀에게 과도하게 매혹되어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실종에 대한 명확한 증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신비로운 실종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제기할 충분한 단서들을 수집했다. 기소 후 용의자는 거의 1년 동안 법집행기관에 감시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실종자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500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는 각각의 신고가 철저한 확인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지역 경찰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그녀가 아직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고 이 신고가 무시되었다면 이는 법정에서 캠벨의 변호사들에게 중요한 농어가 될 수 있었다. 재판 시작 전 몇 개월 동안 다니엘을 찾으려는 노력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이는 단지 수사를 위한 핵심 증거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했다. 캠벨에 대한 재판 시작 12일 전에 인간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밀리 다울러라는 이름의 실종된 학생의 것이라고 확인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와 같이 레비 벨필드라는 사람이 그녀의 실종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는 밀리의 유해가 발견된 지 10년 후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2002년 10월 14일 다니엘의 아버지의 누이와 결혼한 남자인 스튜어트 캠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린다와 토니 존스는 그를 신뢰했고 그는 자신을 돌봄이 있는 친척으로 내세웠다. 스튜어트 캠벨의 이야기는 수많은 질문을 제기했다. 그는 다니엘 존스에 대한 중범죄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캠벨은 다니엘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 자신 있고 걱정 없어 보였다. 수사관들은 캠벨이 토니와 린덱에 알리지 않고 다니엘과 비밀리에 소통했다고 의심했다. 그가 그녀에게 매우 매혹되어 있었고 소녀와 그녀의 부모 사이에 불화를 심으려고 시도했던 것 같았다.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캠벨의 차량과 비슷한 파란색 배달 트럭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이었다. 캠벨의 다락에서 그와 다니엘의 DNA가 있는 흰색 스타킹 한 켤레가 발견되었다. 그의 개인 기록은 젊은 사람들에 대한 불건전한 관심을 드러냈다. 중요한 증거는 다니엘이 보냈다고 주장되는 메시지들이었다. 조사 결과 캠벨 자신이 작성자였으며 수사를 오도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휴대전화 회사의 데이터는 그의 알리바이를 반박했다. 전체 재판 과정 동안 캠벨은 침묵을 지켰다. 그는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만 가끔 변호사들에게 메모를 전달했다. 거의 3개월간의 심리 후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렸다. 스튜어트 캠벨은 유죄로 인정되어 20년 후 재검토 가능성과 함께 장기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까지 다니엘 존스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았다. 린다 존스는 비극적으로 운명이 정해진 헬렌 맥코트를 기념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했다. 이 제안은 수사관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감추는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었다. 헬렌은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1988년에 그녀의 삶이 갑작스럽게 끝났다. 그녀의 실종과 연결된 이안 심스라는 남자는 사건의 모든 상황을 결코 밝히지 않았다. 새로운 법률 제정을 위한 호출은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았고 최고 정부 차원에서 지지를 받았다. 2021년에 알렉스 샤키가 저술한 어두운 과거를 가진 내 친척이라는 제목의 책이 세상에 나왔는데 저자는 스튜어트 캠벨의 형이었다. 이 작품에서 알렉스는 형과 함께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솔직히 공유하고 다니엘 존스의 신비로운 실종에 이은 사건들을 자세히 묘사했다. 다니엘의 실종으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때 에식스의 법 집행기관들은 그녀를 기리는 추도 행사를 조직했다. 수사관들은 다니엘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이 평화를 찾고 그들 삶의 이 슬픈 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수색을 계속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서는 대중의 관심으로 인해 보호받는다고 믿는다. 통계가 이 이론을 뒷받침하지만 악행자들이 누군가를 한적한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약 1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이탈리아의 그림 같은 도시 안드리아에서
현지 만씨 가족의 이야기가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 도시는 역사적 유산, 특히 매일 많은 여행자들을 끌어들이는 장엄한 카스텔 델 몬테 성으로 유명했다. 현지인들에게 관광업은 주요 수입원이 되었다. 유명한 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만씨 가족이 살고 있었다. 부모와 그들의 유일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딸 그라지엘라. 지난 10년간 이 가족은 성의 정문으로 가는 길에 편리하게 위치한 작은 상점을 운영했다. 여기서 그들은 관광객들에게 견과류와 건과일을 판매했다. 장사는 성공적이었다. 그라지엘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종종 가족 사업을 도왔고 이는 부모들을 매우 기쁘게 했다. 붐비는 관광거리에는 항상 많은 방문객들이 있었고 추가적인 손길이 매우 환영받았다. 젊은 여성은 기꺼이 공동사업에 참여했고 친절함과 활력으로 고객들을 끌어들였다. 2000년 8월 19일 토요일은 최대 관광객 유입을 보이는 평범한 주말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 날에는 종종 그라지엘라의 할아버지가 카운터 뒤에 서 있었다. 손녀는 기꺼이 그의 곁에 있으면서 작은 심부름들을 처리했다. 지속적인 방문객 흐름 때문에 할아버지는 좀처럼 가게를 떠날 수 없었다. 오후 7시경 피곤해진 노인은 손녀에게 분수대에 가서 작은 병에 물을 채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라지엘라는 기꺼이 동의하고 단 5분 거리에 있는 분수대로 향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라지엘라는 돌아오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걱정하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손녀가 아는 사람을 만나 대화에 빠졌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달랬다. 하지만 20분 이상이 지나도 항상 시간을 지키던 그라지엘라가 나타나지 않자 노인은 심각하게 불안해했다. 그는 상황을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분수대로 갔다. 놀랍게도 그리고 걱정스럽게도 그라지엘라는 그곳에도 없었고 손녀를 찾으며 꼼꼼히 돌아본 인근 거리들에도 없었다. 상황은 점점 더 긴장되었다. 할아버지가 그라지엘라를 찾을 희망을 안고 가게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가 다른 길을 택했을 수도 있었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약 30분 후 그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을 취하고 번호를 적어둔 모든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부모들도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곧 온 가족과 그라지엘라의 친구들 일부가 광장의 만씨 가게에 모였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수색팀을 조직했다. 그들의 활동은 행인들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즉시 수색에 합류했다. 가족들은 그라지엘라의 사진을 가져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일부는 그날과 저녁에 그녀를 보았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말할 수 없었다. 이 지역은 조용한 곳으로 여겨졌고 여기서는 좀처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보였다. 몇 시간의 성과 없는 수색 후 만씨 가족은 지역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들은 즉시 수색에 나섰다. 얼마 후 한 지역 주민이 우려스러운 정보를 가지고 순찰 경찰관 중 한 명에게 다가왔다. 그는 카스텔델 몬테성 근처의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2명의 카라비니에리가 지시된 방향으로 가서 농장 중심부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이것을 실종 사건과 연결짓지 않았지만 화재 원인을 확인하고 소방서 출동의 필요성을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약 10m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경찰관들은 이상한 냄새를 감지했다. 화재 지점은 이상하게 보였다. 마른 잎사귀층 아래에서 그들은 우려스러운 무언가를 발견했다. 크기와 그라지엘라의 복장 설명과 일치하는 의복 때문에 경찰관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들의 최악의 추측이 확인되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들이 범죄 현장을 발견했을 때 이미 무엇인가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 숲 지역을 조사하면서 수사관들은 의복의 여러 조각들과 화재 발생 장치, 추정되는 불의 원인을 발견했다. 범인들에 대한 추가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에 대한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다. 당국은 또한 성 근처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기록을 얻기를 희망했다.
의학적 검사는 발견된 이의 신원을 확인했다. 그것은 그라지엘라 만시였다. 전문가들은 수사와 가족의 모든 질문에 완전히 답할 수 없었다. 상태가 조사를 어렵게 했지만 감정선은 사건의 고의적 성격을 확인했다. 이 사건에 대한 정보는 뉴스 채널을 통해 번개처럼 퍼졌다. 다음 날 언론 대표들이 말 그대로 만시 가족의 집을 포위했다. 가족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처음에 그것이 그라지엘라라는 것을 믿기를 거부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주민들을 너무나 충격에 빠뜨려서 전체 지구가 충격 상태에 있었다. 언론은 유명한 성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사회는 일어난 일로 인해 불안해했다. 관광객 유입이 현저히 감소했다. 방문객들이 지역을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고 명소를 피했기 때문이었고, 이는 안드리아의 관광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사관들은 신속히 행동했다. 경찰은 첫 시간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주요 가설로는 범인이 그라지엘라를 산책로에서 한적한 곳으로 이끌고 그 후 흔적을 없애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것이었다. 그라지엘라의 주변에는 명백히 심각한 적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인을 찾고 있었다. 수사는 여러 가설을 추적했다. 먼저 이 지역에 있을 수 있는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수사 방향은 점차 중요성을 잃었다. 관광객 데이터도 조사했다. 범인이 무작위로 행인을 선택하는 여행자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설도 점점 가능성이 낮아 보였다. 만시 가족의 목격자들, 친구들, 지인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파스퀄레 타르토로라는 이름이 점점 더 자주 언급되었다. 이 20세의 젊은 남자는 그 지역 전체에 알려져 있었다. 그는 만시 가족의 가게가 있는 거리에서 비공식적으로 주차 관리원으로 일했다. 많은 사람들이 파스퀄레의 이상한 행동을 주목했다. 그라지엘라가 친척들의 가게를 도우기 시작한 이후로 그는 계속 그녀를 관찰했다. 그의 시선이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다. 여러 목격자들이 이 상황을 지적했고, 이는 수사관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당국이 파스퀄의 친구들과 나눈 대화는 우려스러운 추측을 확인했다. 문제가 제기되었다. 파스퀄이 집착적인 스토커일 수 있을까? 가족들은 이 가능성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잘 보호받는 가족에서 자랐고 법과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 적어도 카스텔 델 몬테에서의 그 운명적인 저녁 전까지는. 친척들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파스퀄은 사건의 주요 인물이 되었다. 수사관들과의 만남에서 의혹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의 티셔츠는 의심스러운 짙은 빨간 얼룩과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는데 마치 오랫동안 땅을 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는 저항의 흔적이 보였다. 수사관들은 긁힌 상처가 표면적이었다고 주목했는데 마치 부드러운 손가락에 의해 남겨진 것 같았다. 파스퀄은 한 사람의 실종에 대한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수사관들과의 대화가 길어질수록 그의 사건 버전은 더 자주 바뀌었다. 경찰서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파스퀄은 굴복하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에게 특별한 우려를 일으킨 것은 그라지엘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의 언급이었다. 그는 학생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명백히 경찰로부터 무언가를 숨기려고 시도하는 용의자의 이야기에는 많은 모순이 누적되었다. 한 버전에서 파스퀄은 자신이 우연히 그 숲에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산책 중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보았다고 했다. 두려워서 도망쳤고 곧 경찰이 나타났다고 했다. 나중에 그의 이야기는 새로운 세부 사항으로 보완되었다. 그는 물을 길러 온 그라지엘라를 분수대에서 만났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전에 자주 본 적이 있었다. 그날까지 그는 항상 차분하고 적절하게 보였다. 파스퀄은 지역계획에서 최근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강아지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녀를 숲으로 유인했다고 고백했다. 그가 최종적으로 붙잡혔을 때 그는 사건을 인정하고 흔적을 없애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젊은 남자는 다른 동기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일어난 일을 통제를 벗어난 게임이라고 표현했다.
언론은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명하면서 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세부 사항들을 추가했다. 이는 혼란을 야기했다. 범인의 진정한 동기는 불분명했다. 파스칼의 진술에 관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전개를 보였다. 법집행기관은 사건의 신뢰할 만한 버전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그의 이야기에는 많은 모순, 발견된 증거와의 명백한 불일치가 있었다. 그가 사건의 세부 사항과 다른 중요한 정보를 카라비니에리와 공유했지만 사건과 그 원인에 대한 많은 핵심 질문들이 답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화재가 22시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실종은 거의 3시간 전에 발견되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파스칼은 목소리를 들었다고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다. 숲 근처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그는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법의학 전문가의 감정서가 특별한 우려를 일으켰다. 그의 의견으로는 그라지엘라 만시가 화재 당시 의식이 있었다. 카라비니에리는 용의자와 계속 작업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왜 사소한 긁힌 상처만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가 혼자 행동했다는 것에 의구심이 생겼다. 아마도 다른 연루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재신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마침내 파스칼은 수사관들과 협력하고 이전의 두려움 때문에 숨겼던 진실을 말하기로 동의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주도로 그라지엘라를 숲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었다.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젊은 남자들 그룹이 그를 강요했다. 숲에서는 주세페 디바리, 빈센조 카라텔로, 도미니코 마르지오토, 미켈레 자가리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파스칼은 원래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젊은 남자들과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에서 졌다. 보상으로 지인들은 그라지엘라를 숲으로 데려오라고 요구했고 그는 그렇게 했다. 4명의 젊은 남자들이 그라지엘라를 몇 시간 동안 붙잡아 두었다. 그들이 수색의 외침을 들었을 때 결과가 두려워졌다. 그룹은 사건의 흔적을 숨기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증거를 없앨 적절한 재료가 없었다. 그라지엘라가 의식을 되찾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을 때 젊은 남자들은 공황 상태가 되어 폭력을 사용하려고 시도했다. 마침내 그들은 그녀를 낙엽으로 덮고 자신들의 행동을 어떻게 숨길지 생각하려고 시도했고 그 후 발화 장치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관련된 모든 이들은 18세에서 20세 사이였다. 밝혀진 바와 같이 젊은 남자들은 문제가 있는 환경이 아닌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는데 이는 그들의 행위를 더욱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지인들은 그들을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젊은이들로 묘사했으며 공격성이나 법 위반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들 중 한 명만이 과거에 법과 작은 문제가 있었다. 경미한 절도였다. 파스칼의 진술 후 법집행기관은 신속히 전체 그룹을 체포했다. 이 소식은 온 이탈리아를 충격에 빠뜨렸고 광범위한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체포된 이후 용의자들은 그라지엘라의 실종에 대한 모든 관련성을 부인했고 당국이 왜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날 저녁 숲에서 일어난 사건의 완전한 그림을 재구성할 때까지 작업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이 젊은 남자들을 조사하면서 수사관들은 파스칼레와 달리 사건의 가시적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의 옷은 깨끗했고 부상도 없었다. 그들의 집 수색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의심스러운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문에서 그들은 완고하게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파스칼레 타르토로가 실제로 그라지엘라에 대한 이상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수사관들과의 긴 대화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누구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석방되었지만 용의자로서 감시해 남아있었다.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나중에 밝혀졌다. 이 4명의 젊은 남자들이 그라지엘라의 고별식에서 의식용 관을 나른 사람들 중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파스칼이 진술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목격자들은 젊은 남자들이 진심 어린 감정을 보였다고 보고했는데 마치 깊은 슬픔을 느끼는 것 같았다. 신문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반응을 그라지엘라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깝지는 않았지만 만시 가족의 사업장에서 자주 보았다고 했다. 수사관들은 의식에서 4명 모두의 참석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가족과의 밀접한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적 불편함을 느꼈거나 수사가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그들에 대한 의혹이 있는지 이해하려고 시도했을 수 있다. 의식에는 거의 온 도시가 모였고 일부 관광객들도 왔다. 그런 인파 속에서 감정적인 4명의 젊은 남자들은 특별한 관심을 끌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 경찰서로 불려왔을 때 각자와 개별적으로 대화했다. 빈센조와 주세페는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실종 당일 19시경 지역 게임 클럽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켈레와 도메니코는 수사관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변호사의 참석을 요구했다. 이런 행동은 법 집행 기관의 이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강화시켰다. 수사관들은 빈센조와 주세페의 알리바이 확인을 시작했다. 컴퓨터 클럽에서 그들의 참석이 확인되었지만 첫 시간 동안만이었다. 친구들의 이후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미켈레와 도미니코가 자신들의 사건 버전을 말하기로 결정했을 때 사건은 예상치 못한 전개를 보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파스퀄레 타르토로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친구들은 저녁에 숲에서 만났는데 게임을 위해서였다고 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전체 그룹이 현장에 있었다. 파스퀄이 그라지엘라를 데려와야 했다. 나머지 참가자들은 나무 뒤에 숨어서 그들의 출현을 기다렸다. 숲까지는 약 15분에서 20분이 걸렸다. 이 시간에 할아버지는 아마도 이미 손녀 찾기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다른 참가자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뛰어나왔다. 그라지엘라는 함정에 빠졌다. 그룹은 술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그라지엘라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며 재미있어 했다. 체포된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단지 무력한 그라지엘라와 놀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라지엘라는 너무 놀라서 경직 상태가 되었다. 한순간 상황이 통제를 벗어났다. 넘어진 후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젊은이들은 원래는 단지 그녀를 겁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녀가 더 이상 말에 반응하지 않자 모든 이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 순간 그들은 목소리를 들었다. 아마도 그라지엘라를 찾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을 것이다. 술에 영향해서 그들은 사건의 흔적을 숨기기로 결정했다. 용의자들의 진술은 부분적으로 증거에 의해 확인되었다. 의학적 검사는 애매했다. 그라지엘라에게는 특정한 부상이 있었지만 그 발생 방식은 정확히 확인될 수 없었다. 젊은 여성의 옷은 제자리에 있었고 이는 일부 초기 수사 가설에 의문을 제기했다. 어려움은 또한 화재 작용의 흔적이 전문가들의 작업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카라비니에리는 젊은이들 그룹이 의도적으로 불꽃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행동 흔적을 숨기려 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체포된 이들이 이야기한 위험한 게임에 대한 이야기는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수사관들은 사건의 모든 상황을 신중히 조사하여 사건의 진정한 경과를 확인하려고 노력했다. 한편 체포된 이들은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계속 주장했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려야 했다. 그룹 중 2명, 빈센조와 주세페는 자신들의 관련성을 단호히 부인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단순히 파스퀄의 초대로 숲에 왔을 뿐이고 그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그들은 즉시 떠났다고 주장했다. 젊은 남자들은 다른 참가자들의 가능한 복수나 법적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범으로 고발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법정 절차가 끝난 후 파스퀄레 타르토로는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받았다. 30년 징역. 2가지 요인이 이에 기여했다. 수사관들과의 협력 의지와 감정서가 최종 사건에서의 그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 다른 4명의 관련자들은 더 엄한 판결을 받았다.
미성년자 납치와 고의적 행위로 그들은 다른 수감자들과의 접촉 권리 없이 독방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선고는 격렬한 반응을 일으켰다. 그라지엘라의 어머니는 의식을 잃었고 남편은 도움을 받아야 했다. 피고인들의 가족들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젊은 여성의 친척들은 파스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이 정당하다고 여겼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그가 더 엄한 판결을 받을 만했다. 특히 빈센조와 주세페가 법원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너무나 설득력 있게 변호하여 그들의 사건 버전을 믿는 지지자들을 찾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것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사건들로부터 8년 후 교정시설에 있던 27세의 빈센조 카라텔로가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다. 아마도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거나 단순히 다른 출구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불과 며칠 전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방문했었다. 그 여성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아들의 무죄를 믿고 있었고 모든 면에서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빈센조 자신은 이 시점에서 이미 자신의 길을 계속할 모든 의지를 잃었다. 어머니의 마음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아들이 거리감을 두게 되었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주목했다. 그리고 그녀의 예감이 맞았다. 2013년 6월 19일 변호사 미켈레가 절차상 위반을 근거로 사건 재검토 신청을 제출했다. 그는 이전 절차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신청 검토를 거부했다. 파스칼의 어머니는 아들의 행동에 대해 만시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공개적으로 표했다. 그녀는 그가 법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라지엘레의 어머니는 이 사과를 거부했다. 그녀의 답변은 감정적이었다. 그녀는 파스칼이 그녀의 딸이 겪은 모든 것을 겪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가 그라지엘레를 숲으로 유인하지 않았다면 그라지엘레는 가족과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라지엘레의 부모들은 바로 파스칼을 주범으로 여겼다. 그라지엘레 만시의 이름은 이탈리아에서 잊히지 않았다. 카스텔델 몬테 성에는 그녀의 사진과 너무 일찍 끝난 그라지엘레의 짧은 이야기가 담긴 기념판이 세워져 있다. 이곳은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이 꽃과 봉제 인형을 남기는 일종의 기념 장소가 되었다. 그라지엘레의 가족들은 이 추모의 장소를 자주 방문한다. 24년의 수감 후 파스칼 타르토로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 모범적인 행동으로 그의 형기가 6년 단축되었다. 현재 그는 44살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모든 관련자들 중에서 그는 간소화된 절차에 동의한 유일한 사람이었고 이는 형량 감소로 이어졌다. 사건 후 모든 관련자들은 서로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파스칼이 출소했을 때조차 이전 친구들 중 누구도 연락을 재개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 자신은 매일 일어난 일과 그라지엘라와 그녀의 가족에게 가한 고통을 기억한다고 말한다. 파스칼은 고백한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어려운 재활 단계에서 그의 가족이 가장 중요한 지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개선을 믿었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그라지엘라의 어머니는 파스칼의 조기 석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의 석방은 정의의 개념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그런 사람들은 변할 수 없고 사회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확신한다.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던 빈센조와 주세페는 파스칼의 행동 동기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편지에서 빈센조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며 제도의 불의에 대한 쓰라림을 표현했다. 그는 언젠가 진실을 증명할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희망했지만 자유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는데 더 이상 의미를 보지 못했다. 주세페, 도미니코, 미켈레는 여전히 수감 중이다. 주세페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성경 공부에 시간을 바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판결을 받아들였고 더 이상 항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 세 사람 모두 파스콰를 사건의 주범으로 일치하여 지목한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가 그라지엘라를 숲으로 유인했고 후속 사건들의 주도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스콰는 모든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중 가장 관대한 판결을 받았고 이미 자유의 몸이 되었다.